안녕하세요. 생각공방입니다. 오늘은 아주 일상적인 질문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은 어떻게 세계의 대상을 가리킬까요? 그리고 말의 의미는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과 완전히 같은 것일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면 인용부호의 쓰임, 사용과 언급, 대상 언어와 메타 언어, 프레게의 뜻과 지시체, 외연과 내포, 그리고 불투명 문맥이라는 분석 철학의 핵심 개념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발표의 중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표현의 지시체가 그 표현의 의미의 전부인가? 입니다. 만화 원피스의 주인공 루피는 나는 해적왕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해적왕이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작품 속 어떤 인물일 수도 있고 미래의 루피가 차지하려는 지위나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정확한 인물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표현이 작품 세계의 어떤 대상을 향해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해적왕은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 저는 작품 속 인물이나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적왕이라는 언어 표현 자체를 말합니다. 화면에서 인용부호가 없는 해적왕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 인용부호가 붙은 해적왕은 표현을 언급한 것입니다. 인용부호 하나가 지시 대상을 세 개의 대상에서 언어 표현으로 바꿉니다. 화면의 지시 사슬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겹 인용된 해적왕은 인용부호가 붙은 해적왕을 가리킵니다. 해적왕은 인용부호가 없는 언어 표현 해적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인용부호가 없는 해적왕은 작품 세 개의 인물이나 역할을 가리킵니다. 이 사슬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언어에 관해 말할 때 대상의 층위를 정확히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표현 자체를 말을 하려면 그 표현을 인용해야 하고 이미 인용된 표현을 다시 말을 하려면 한 겹 더 인용을 해야 합니다. 사소한 문장 부호처럼 보이지만 분석 철학에서는 논의의 대상이 세계인지 언어인지 구분하는 기본 장치입니다. 조금 더 분명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다른 인용부호를 포함하는 표현이라는 문장은 참입니다. 겹 인용된 표현이 가리키는 것은 실제로 인용부호가 붙은 달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른 인용부호를 포함하는 표현이라는 문장은 거짓입니다. 문장 속 달은 자신에게 붙은 인용부호까지 포함한 모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용부호가 없는 언어 표현 달을 가리킵니다. 달은 밤하늘의 천체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고 따옴표 안에 달은 그 천체를 가리키는 표현을 언급합니다. 표현을 사용하면 세계를 이야기하고 표현을 언급하면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사용과 언급의 구분은 대상 언어와 메타 언어의 구분으로 이어집니다. 대상 언어는 우리가 분석하거나 설명하려는 언어이고 메타 언어는 그 대상 언어에 관해 이야기하는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 영한사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한사전은 영어 단어를 대상으로 설명하므로 영어가 대상 언어입니다. 그 영어 단어의 뜻과 쓰임을 한국어로 설명하므로 한국어가 메타 언어입니다. 달은 둥글다는 참이라는 문장에서도 인용부호 안의 문장이 분석 대상이고 뒤에 따옴표는 참이다가 그 문장을 평가하는 메타 언어입니다. 언어의 층위를 섞으면 문장과 문장이 말하는 대상을 쉽게 혼용하게 됩니다. 이제 한 남자가 벤치 위에서 자고 있다 라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어떤 상황을 묘사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문장 안의 모든 표현이 독립된 대상을 하나씩 지시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남자 혹은 벤치는 대상의 종류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 주격조사 가, 그리고 위에서의 지시체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들은 문장의 의미에 기여하지만 사물 이름처럼 독립된 대상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의미 있는 모든 표현에 반드시 하나의 지시체가 대응한다는 전면적인 지시 이론은 지나치게 강합니다. 의미에 기여하는 기능과 대상을 지시하는 기능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특정한 한 사람을 고정하지는 않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누구라도 그 표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령 어젯밤 10시 30분에 내가 본 그 남자라고 말을 하면 발화자의 경험, 시간, 장소라는 맥락이 결합하면서 특정한 대상을 가리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차이는 지시가 표현의 사전적인 의미만으로 완성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시에는 맥락, 화자, 시간, 장소가 관여합니다. 그렇지만 더 구체적인 문장으로 바꾸었다고 해서 문장 전체의 의미가 낱말별 지시체의 목록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장 구조와 표현들의 결합 방식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프레게의 유명한 동일성 문제가 등장합니다. 샛별은 샛별이다 라는 문장은 A는 A라는 동일률의 사례입니다. 특별한 관찰이 없이도 자명하게 참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샛별은 개밥바라기다 라는 문장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합니다. 샛별은 새벽에 보이는 금성이고 개밥바라기는 저녁에 보이는 금성입니다. 두 표현은 같은 천체를 가리키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관찰과 발견이 필요했습니다. 두 표현의 의미가 오직 지시체인 금성뿐이라면 두 문장의 인지적 가치가 왜 다른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레게는 지시체 외에 의미의 또 다른 차원을 도입합니다. 프레게는 의미를 뜻과 지시체로 구분합니다. 지시체는 표현이 실제로 가리키는 대상입니다. 샛별과 개밥바라기의 지시체는 모두 금성입니다. 뜻은 그 대상이 우리에게 제시되는 방식입니다. 샛별은 새벽의 동쪽 하늘에서 보이는 천체라는 방식으로 금성을 제시하고 개밥바라기는 저녁의 서쪽 하늘에서 보이는 천체라는 방식으로 금성을 제시합니다. 뜻은 지시체 자체가 아니라 지시체를 결정하는 기준이자 제시 방식입니다. 표현은 뜻을 매개로 지시체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뜻이 하나의 지시체를 결정할 수 있고 동일성 문장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뜻과 지시체의 구분을 더 일반적으로 확장하면 내포와 외연의 구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시적 표현의 외연은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이고 내포는 그 대상을 제시하거나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문장의 외연은 참이나 거짓이라는 진리치이고 문장의 내포는 그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입니다. 수러의 외연은 그 수러가 참되게 적용되는 대상들의 집합입니다. 가령 하야타의 외연은 모든 하향 대상의 집합입니다. 내포는 어떤 대상이 그 집합에 들어가는지를 결정하는 조건입니다. 심장동물과 콩팥동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실에서 심장을 가진 동물과 콩팥을 가진 동물의 집합이 같다고 해도 심장을 가졌다는 조건과 콩팥을 가졌다는 조건은 다릅니다. 즉 외연은 같지만 내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하야타와 Socrates is white는 서로 다른 언어로 쓰이는 문장입니다. 글자와 문법도 다릅니다. 하지만 두 문장을 이해하는 사람이 파악하는 사유 내용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공통된 내용을 명제라고 부릅니다. 문장은 언어적 표현이고 명제는 그 문장이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문장이 같은 명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프레게식 틀에서 문장의 외어는 진리치이고 문장의 내포는 이 명제적인 내용입니다. 이 구분은 번역과 믿음, 지식의 내용을 설명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프레게의 함수성 원리는 복합 표현의 의미가 그 부분들의 의미에 의해 결정된다는 생각입니다. 외연 함수성 원리에 따르면 복합 표현의 외연은 부분 표현들의 외연과 결합 방식의 함수입니다. 따라서 같은 외연을 가진 표현을 서로 바꾸어 넣어도 전체 문장의 외연, 즉 진리치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내포함수성의 원리, 반면에 내포함수성의 원리에 따르면 복합 표현의 내포는 부분 표현들의 내포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령 철수는 총각이다와 철수는 미혼남이다에서 총각과 미혼남이 같은 내포를 갖는다면 두 문장은 같은 명제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맥에서는 같은 지시체를 가진 표현을 치환했을 때 전체 진리치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불투명 문맥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불투명 문맥은 명제적 태도 문맥입니다. believe, know, want 같은 동사는 어떤 명제를 믿거나 알고 바라게 되는 태도를 표현합니다. 보통 영어에서 대절 뒤에 그 태도의 내용이 옵니다.
고대인은 샛별이 샛별임을 알았다는 동일률에 따라 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인은 샛별이 개밥바라기임을 알았다는 거짓일 수 있습니다. 두 이름의 지시체는 모두 금성이지만 고대인이 두 제시 방식이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지시체를 가진 표현을 치환했는데 전체 문장의 진리치가 달라졌습니다. 명제적 태도 문맥, 이러한 것을 명제적 태도라고 말을 하는데, 이러한 명제적 태도 문맥에서는 주체가 어떤 지시체를 만나는 방식, 즉 어떤 뜻을 파악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필연성과 가능성을 다루는 모달 양상 문맥입니다. 가령 필연적으로 8은 7보다 크다는 참입니다. 수적 관계는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려하는 다른 모든 가능 세계에서도 유지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행성의 수가 8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더라도 필연적으로 행성의 수는 7보다 크다는 문장은 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가능 세계에서는, 즉 현실 세계가 다른 방식으로 가능할 수 있었던 세계에서는 행성이 7개 이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8과 행성의 수가 같은 외연을 가진다고 해도 가능 세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양상적인 성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지시체만으로는 필연성과 가능성을 포함한 문장의 진리치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프레게는 불투명 문맥 속에서도 외연 함수성 원리를 지키기 위해 간접지시라는 생각을 제안합니다. 평범한 문맥에서는 샛별의 지시체는 금성입니다. 하지만 고대인은 샛별이 개밥바라기임을 알았다와 같은 간접 문맥에서는 샛별의 지시체가 금성이 아니라 그 표현의 평상시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불투명 문맥 안에서 샛별과 개밥바라기는 서로 다른 지시체, 즉 서로 다른 뜻을 갖습니다. 따라서 둘을 치환했을 때 전체 진리치가 달라져도 외연 함수성 원리가 깨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뜻, 명제, 속성과 같은 추상적인 존재자를 의미론에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미론에 대한 설명력이 커지는 만큼 존재론적인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표현의 의미는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만으로 충분할까요? 사용과 언급의 구분은 같은 글자도 언어의 층위마다 따라 다른 것을 가리킨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동일성 문장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서로 다른 정보를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불투명 문맥은 지시체가 같은 표현을 치환해도 진리치가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말의 의미를 설명하려면 지시체뿐만 아니라 제시 방식인 뜻,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 발화, 맥락, 그리고 표현이 결합되는 문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뜻과 명제를 인정하면 추상적인 존재자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이 다시 등장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남겨볼게요.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들은 왜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할까요? 그리고 뜻, 명제, 속성을 실제로 존재하는 추상적인 대상으로 인정을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